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를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 이제 연말을 맞이해가지고요. 이제 2020년 보안 현황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오늘 웨비나를 굿모닝 아이텍과 또 아카마이 또 토크 IT 함께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스트로는요. 아카마이 코리아의 강상진 사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 주제 딱 맞는 것 같아요. 연말에. 네, 맞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네네네. 네, 한 해 동안 있었던 이제 보안 이슈들과 음,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제 음. 그런 트렌드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트렌드를 말할 때 우리가 네. 트렌드에 대한 뭔가 근거 자료랄까? 뭐 네, 소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소스는 어떤 소스를 기반으로 오늘 네. 준비하신 겁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아카마이는 보통 인터넷 트래픽이 한 15에서 30%까지 음, 아카마이 망을 통해서 지금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음, 저희 사내 조직 중에 그 트래픽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있고 어디서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을 분석하는 그 CSI라는 팀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팀이 1년에 뭐 3차례, 4차례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소티라는 그 인터넷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퍼블릭하게 누구나 저희 아카마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올해 발간한 내용들을 모아서 엑기스만 모아서 네, 오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럼 그것이 뭐 분기나 반기에 한 번씩 나오는 건가요? 그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요거는 요 자료는 최근 한 몇 달 전에 나온 겁니까? 그러면? 네, 요거는 오늘 발표드리는 자료는 한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나온 자료고요. 네.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또 새롭게 어. 예, 4분기에 대한 그 자료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 자료는 현재는 영문만 올라와 있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국문 버전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아카마이 홈페이지에서 네, 그 원문 리포트를 다운받으시면 아, 지금 다운받을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또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뭐, 원래 번역기가 잘 되니까 구글 번역 같은 네네. 것들 있죠? 네. 그거 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뭐 네. 조금 기다리시면 저희가 전문 번역본을 통해서 뭐 제공을 해드리지만 네네. 네, 영문이 편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뭐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올해 글로벌 보안 이슈를 오늘 쭉 한번 막내 줄 건데, 네. 크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네네네. 화면을 보면서 좀 네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2020년 글로벌 보안 이슈 중에 가장 또 국내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가장 5가지 특징을 찾아봤는데요. 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부르는 그 인증정보 도용 공격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네. 두 번째로 그 웹 공격은 뭐 전통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은 API 공격이 또 상당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디도스는 여전한 이제 전통적인 공격인데 볼륨이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크립트 공격인데요. 최근에 많이 불거진 사례도 뭐 비슷한 사례도 있는데 사용자가 사용하는 뭐 신용카드라든가 기타 개인 정보를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스크립트 공격으로 이런 금융 정보를 또 빼가는 그런 공격도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점점 요새 좀 디지털 경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디지털 경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게 불투신 단수가 아니라 개인이면 개인으로, 네. 딱 맞춤형으로 네. 어떤 세세한 어떤 금전적 이득까지 네. 취하려는 시도가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코비드 19 상황과 더 맞물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거래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 웹서핑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해커들도 그리고 이런 악성 공격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더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크레딧 스토핑 요새 뭐 이런 단어를 네. 사실 뭐 1년 전에 잘 못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걸 요새 좀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이 단어를. 네. 네, 먼저 크리덴셜 스토핑 설명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네, 만약에 제가 그 어느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막 단순하게 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무차별한 그 대입 공격, 그러니까 어떤 해커들은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입해서 혹시라도 뚫리게 되면 그 취득한 정보를 또 다른 사이트에 제가 가입 가능한 또 다른 사이트에 대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공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공격을 이제 인증정보 도용 공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일한 아이디 패스워드 쓰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쓸 때. 네. 그리고 그런 이제 대입 공격을 하는 네. 그 주체는 그 해커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봇 같은 걸 이용하는 건가요?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툴을 돌린다거나, 네, 뭐 해킹 툴을 돌리거나 직접 서버를 운영하는 네. 그런 뭐 좀비 PC를 뭐 감염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올해 2020년에 크리탄스 스토핑 공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업계라는 표시로 이제 그래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높이를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올해 뭐 2018년, 19년, 20년 7월까지의 자료인데 그 인증 정보 도용 공격의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커머스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커머스에서 사용자들은 카드 정보를 입력을 하고 뭔가 물건을 구매를 하는 그런 개인 정보들이 많이 있는 곳이 커머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커머스 인더스트리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코비드 때문에 이 이커머스가 네. 뭐 이제는 노년층까지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시대가 됐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이 쏠리기 있기 때문에 그 해커들도 당연히 이제 그런 걸 쫓아가는 거죠. 네, 그 거래량이 급증했지만 보안적인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생한 국가 정보를 잠깐 보여드리면 테이블 두 개가 있는데요. 상단의 테이블은 공격이 발생한 국가고 밑에 테이블은 공격을 받은 국가입니다. 위는 그 공격의 근원지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아카마에서 수집한 소스 IP를 분석한 자료고요. 물론 저 나라에 있는 자국민들이 공격을 했을 수도 있고 저 나라를 우회해서 공격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부분은 동남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가 7위 안에 탑재되어 있다는 거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태국에 해커가 많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태국 서버들을 우회해서 혹은 이제 태국에 있는 어떤 서버들이 이제 취약점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 것들을 해커가 찾아서 어떤 우회해서 뭐 공격을 많이 시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공격에 소스 국가도 엄청나고 1등이고 그 타겟도 1등인데 이 단위가 다르네 보니까요. 단위가 다르죠. 2등이랑. 네, 아무래도 인터넷 트래픽 볼륨이 많은 국가기도 하고요. 또 글로벌하게 이커머스 사이트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의 대상이 크게 될 수밖에 없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인증정보 도용 공격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웹 공격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2019년 말까지의 자료고요. 2020년 자료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포가 되었는데요. 추세를 보면 웹 공격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웹 공격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좀 뭐 기술적인 표현을 한다면 레이어 7, OSI에서 말하는 레이어 7 공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부분은 이 웹 공격의 어떤 공격 기법을 분석을 해봤더니 SQL 인젝션이 약 80% 정도, 그 다음에 로컬 파일 인트루션 공격이 약 14% 정도.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방어를 해도 뭐 어느 정도 웹 공격은 막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공격들이 SQL 인젝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SQL 인젝션 같은 경우는 뭐 오아스프 탑 10 해가지고요. 네. 뭐 제가 토카이티에서 벌써 10년 전, 15년 전부터 상당히 전통적인 공격이죠. 이런 거 있다고 해가지고 주의해라 했거든요. 15년 전부터. 네네. 근데 아직도 커머스 업체들이 이걸 잘 안 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SQL 인젝션 공격 자체가 다른 해킹 기법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SQL 인젝션 공격을 지원하는 도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초보 해커라도 쉽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SQL 인젝션 공격이고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 보안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약간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사실 상품을 올리고 구매를 하고 배송을 하는 그런 전통적인 이커머스 로직 개발하기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을 약간 뒷전으로 두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DB 쪽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인젝션 공격이 아직도 화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웹 공격이 발생한 국가를 보면요. 올해 6월 여름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역시 표적 국가의 1등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독일, 중국 거의 선진국들이네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웹 공격은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글로벌 서비스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사용자에게 많이 노출이 돼 있는 서비스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우리나라도 이제 네. 뭐 선진국 뭐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따지면 네네. 뭐 11위, 뭐 10위 그런데 맞습니다. 여기는 탑 10에는 안 들어갔네 우리나라는요. 좋아야 되냐 아니면 이렇게 슬퍼야 될까 이거를.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그 테이블 안에는 있지는 않은데요. 네. 중요한 부분은 저희 아카마이 고객사 중에서도 이커머스 업체분들이 많으신데 거의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네네. 2020년 한 해 동안 엄청 많은 그 공격을 받으셨고 그리고 아카마이에 어떻게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지 뭐 솔루션 소개라든가 기술 소개 요청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분명 이 공격에서는 자유롭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다만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그 트래픽 양이 적어서 뭐 순위 안에는 못 들어갈 수 있지만 네. 상당히 많은 이커머스 고객분들이 이제 공격으로 인해서 공격을 많이 받고 방어도 많이 하고 뭐 피해도 있고 그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공격 횟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것을 뭐 뽑아낼 수 있는 겁니까? 이런 통계 같은 것들은? 네, 그 아카마이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모든 HTTP 요청, 그 웹으로 요청 오는 모든 요청을 분석을 하는데요. 그 중에는 일반적인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공격으로 보이는 요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공격이라고 판단하기까지 그 저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그 요청만 분석해서 이건 공격이다라 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그 클라이언트를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해커가 분명하다, 공격이 분명하다 그런 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맞겠네요. 네네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통계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API 공격인데요. 네, API 공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그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즘 해킹 많이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 웹을 공격하는 수준은 어떻게 보면 그 웹 서버의 어떤 권한을 무력화하고 그 권한을 탈취하거나 DB 정보를 빼오거나 뭐 이럴 때 사용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이제부터는 뭐 몇 년 전부터는 방어를 잘하고 있죠. 네, 방어를 잘하고 있고 대부분 모든 로직을 API로 개발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웹을 공격하지 않아도 API만 뭐 잘 권한을 취득해서 그 정보만 빼와도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개인정보, 거래 정보를 모두 노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 API 속성상 네. 그 어떤 타겟, 내 공격 대상 업체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왜냐면 서드 파티들이 그걸 또 많이 만들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그죠? 네. 네. 네, 네. 그런 것에도 취약성이 또 많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틈을 노리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API 공격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카마이 같은 경우도 API만 그 방어를 하는 솔루션도 따로 만들 정도로 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새 또 보면 애플리케이션들이 또 마이크로 서비스다 뭐다 해가지고 네네. API가 더 많은 API고 API 경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 네네. 대부분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많은 부분 그 HTTP REST API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인터넷 웹서핑하는 프로토콜과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애플리케이션 간 거래하면서 접속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보들을 네, 그런 빼오는 그런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전통적인 공격 마지막 부분은 이제 디도스 공격인데요. 디도스는 거의 스테디셀러 같은데요? 네, 스테디셀러. 맞습니다. 스테디셀러고요. 2020년 6월까지 조사한 바 소폭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스가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로직을 몰라도 해커가 소위 말하는 이제 무식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디바이스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PC만 해당이 됐지만 스마트폰, 그다음에 CCTV, IoT 장비들. 그래서 특히 이제 인베드 장비 같은 경우는 그 보안 취약점이 일반 PC보다 약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뭐 미라이 본넷이나 이런 패턴을 보면 그 인베드 OS에 있는 취약점 뭐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해서 일반 IoT 장비들이 이런 디도스 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패턴, 5번째 패턴은 스크립트 공격인데요. 스크립트 공격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부분은 그 웹서버를 직접 공격하는 패턴이었는데, 스크립트는 이 웹페이지가 사용하는 어떤 스크립트들을 변조해서 사용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스크린샷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티켓마스터나 뭐 쇼퍼 같은 이제 그 전통적인 이커머스 업체 혹은 티켓 판매 업체, 여행 업체들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법을 설명을 드리면 이 메이지카트는 하나의 예인데요. 그 스크립트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해커 그룹의 이름이 메이지카트고요. 이 쇼핑몰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드파티 자바스크립트 혹은 이제 퍼스트파티라고 직접 운영하는 자바스크립트를 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몰래 악성 스크립트를 그 스크립트에 심는 거죠. 이 스크립트가 작동을 하게 되면 이 사용자가 주고받는 이 웹서버와 주고받는 모든 그런 타이핑하면서 주고받는 정보들이 특히 이제 금융정보 같은 것들이 이 메이지카트 공격자의 서버로 인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그러면 이 사용자는 그냥 온라인 쇼핑몰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네, 그냥 거기서 자기 뭐 결제하려면 자기들 카드 정보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렇죠. 넣는 것들이 이 메이지카트 집단한테 넘어간다는 겁니까? 예, 그것이? 넘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쇼핑몰 업체나 이 사용자 아무도 그거를 발견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모든 페이지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발견을 못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사례, 그 어떤 항공사가 이런 스크립트 공격을 받아서 그 티켓팅을 하는 모든 그 사용자의 카드 정보가 저 해커에게 넘어갔는데 그거를 수일이 지나서 발견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 그 신용카드 번호를 바꿀 것을 뭐 사용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변상을 하고 뭐 많은 난리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왼쪽 화면은 웹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결제를 하는 화면이고요. 일반적으로 뭐 사용자 카드에 있는 사용자 이름과 카드 번호, 뭐 네. 그다음에 유효 날짜 이런 뭐 CVV 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고 이제 페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해커들이 심어놓은 스크립트에 의해서 저 정보가 네, 해커의 서버로 인입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결제는 결제대로 정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이걸 알아차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온라인 쇼핑몰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제거하기도 힘들고요. 서드파티 자바스크립트를 안 쓸 수도 없습니다. 모든 개발 공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필요한 로직들은 잘 만들어 놓은 서드파티 스크립트를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구책으로 그 스크립트들을 다 그 자체 소스 코드로 가져온다거나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서드파티는 서드파티대로 그 스크립트를 계속 버전업을 하거든요. 네네. 그럴 때마다 유지보수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서드파티는 계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탈취된 개인정보를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했던 크레딧 스토핑이라든지 네. 이런 데다가 또 악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해커는. 그 정보를 직접 뭐 해커들이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크웹에서 뭐 건당 얼마씩 해갖고 뭐 판매를 하거나 네네.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창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국가의 어떤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요약을 하면 네, 보안 법규, 규제, 가이드라인이 상세화되고 있습니다. 즉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국가별로 다양한 그 컴플라이언스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 사업이 잘 돼서 이제 해외 진출을 원하시는 기업들은 그 해당 국가의 뭐 IT나 금융 쪽에 어떤 컴플라이언스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네, 많은 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유럽의 GDPR이나 미국의 CCPA 같은 경우는 뭐 2년 전부터 발효가 돼서 2년 전, 작년 이렇게 발효돼가지고 해당 국가를 진출하려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죠. 이게 페널티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페널티가 뭐 픽스드 금액도 있고 매출의 몇 프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벌금을 맞은 업체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상당히 국내 업체들도 글로벌하게 서비스하는 경우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유럽이 제일 이런 것이 제일 강화된 리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뭐 CCPA의 버전 2가 얼마 전에 나왔고요. 한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법이 상당히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 베트남 같은 국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이나 유럽은
어떤 유예 기간을 주기도 하고 준비할 수 있는 뭔가 텀을 주는데 어떤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좀 약간 폐쇄적인 국가에서는 맞아요. 바로 수행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그 로컬에 있는 전문가와 뭐 현지의 어떤 전문가들과 밀접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이 좀 약간 힘들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기업들이 하시고 계시냐면요. 그 보안 쪽 ISO 관리 조항에 따라 표준 준수를 하고 계시고요. 또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키사의 어떤 보안 인증을 취득하신다거나 네,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그 신용카드라든가 뭐 뱅킹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PCI DSS 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페이먼트 카드 인더스트리 규제인데요. 해외에서 이런 이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트워크 모니터링, 또 보안 관제 모니터링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같은 회사 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예전에는 이제 임직원이 뭐 인터넷에서 접속하는 게 상당히 자유로웠는데 최근에는 이제 임직원 보안도 상당히 대두가 되면서 그런 부분도 뭐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제 그렇죠. 단어가 나온 정도로 네. 모든 것을 믿지 않고 네, 사람과 어떤 권한을 판단하는 이제 그런 솔루션들도 많이 나오고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같이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된 상태에서는 거죠. 네네. 이제는 뭐 들어온 사람을 다 무조건 믿었다가는 네네.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꼭 이제 뭐 자체적으로 하시기도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외부 감사도 받으시면서 그 판단도 하시고 IT나 법률 쪽에 전문가와 또 컨설팅도 필요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GDPR을 설명을 드리면요. 뭐 유럽에 다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기업은 뭐 DPO라는 데이터 프로텍션 오피서를 선임해야 되고 컴플라이언스를 지키고 그다음에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노출됐을 때 이거를 공지를 해야 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데이터 3법이 입법이 됐는데 올해 초에 입법이 됐는데요. 이 두 가지는 또 이게 유럽과 한국의 법안이긴 하지만 묘하게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데이터 3법 이 세 가지 법이 발안이 되면서 GDPR 같은 경우 기업별로 지금까지는 준비를 했는데요. 국가가 대신 인증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유일하게 받았었는데 한국도 데이터 3법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를 만들면서 유럽위원회로부터 GDPR 국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꼬가 마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승인을 받으면 뭐가 좋은데요? 국가 승인을 받으면 해당 국가의 기업들은 네, 어느 정도 이제 면제가 되는 그런 네,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기업이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 각자 인증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국가가 인증을 받으면 그 부분이 상당히 편리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그 컨슈머 프라이버시 액트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떤 보면 캘리포니아에만 해당하는 것 같지만 이 캘리포니아 자체가 세계 5위의 엄청난 경제 규모를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에 5번째 수준이고요.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가 있고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미국의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들은 다 그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이 법안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전 세계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할 때 사용자 동의라든가 지켜야 될 항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요 5가지인데요. 뭐 내가 그 개인정보를 이 취득한 기업이 제3업체에 막 판매하는 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내 정보가 막 마케팅 업체에 흘러가고 그런 것들을 네,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비롯해서 뭐 사본을 요청하거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미국에 진출하시는 기업은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캘리포니아답게 어떤 소비자 권리를 확실하게 네네, 강화시킨 거네요.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이런 보안 컴플라이언스 인증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CCPA도 있고 GDPR도 있고 PCI DSS, ISO 인증.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인증들을 마크를 좀 모아봤고요.
공통적으로 이 부분은 아카마이도 모두 취득해서 네, 공개하고 있는 그런 컴플라이언스이기도 합니다. 또 국내 네. 기업들이요. 국내 뭐 여러 가지 중소나 중견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알아가지고 다 이걸 하기가 어렵죠. 관련된 전담 인력도 없고요. 네네. 이런 거를 수행해주거나 그런 회사 같은 것도 있나? 그런 서비스도 있나요, 보통? 네,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아카마이처럼 이제 클라우드 업체에게 우리 솔루션을 사용해서 만약에 뭐 외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그쪽에 이런 컴플라이언스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네. 그럼 아카마이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둔 이제 문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솔루션 납품하실 때는 고객이 별도로 걱정하시지 않도록 아카마이가 GDPR을 어떻게 지키고 있고 CCPA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해드리고 그렇게 있고요. 아니면 직접 서비스를 이제 개발 운영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는 현지의 어떤 로펌이나 뭐 회계법인을 통해서 네네. 준비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좀 비용이 상당히 그렇죠. 컨설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보안 트렌드하고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를 보았고요. 클라우드 이런 보안을 준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클라우드 보안으로 기업들이 네네.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트너 자료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업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비율은 2009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클라우드 보안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프렘에서 보안을 하시다가 IDC, ISP 베이스에서 뭐 클린존 서비스 사용하시다가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 보안으로 많이 넘어오시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뭐 온프렘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비스들을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보안을 사용하시는 고객도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용량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을 사용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용량이라는 건 예를 들면 디도스 공격 방어 같은 거 할 때? 네, 뭐 전통적으로 우리 서버들은 그냥 IDC에 그대로 있는데 방어만 클라우드로 사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클라우드 업체는 아무래도 이런 전통적인 픽스드 베이스보다 훨씬 가용 용량이 많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보안이라는 거는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아카마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마이 같은 이제 클라우드 보안 업체들은 그 패턴을 분석을 해서 저희 보안 솔루션에 바로바로 그걸 막을 수 있는 그 룰을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온프렘 환경에서 뭔가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발견된 공격 패턴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그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룰을 생성을 해드립니다. 그거만 이제 적용하시면 버튼 한 번으로 새로운 공격 패턴을 막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편리한 이유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기존의 방어와 클라우드 기반 방어를 비교한 그림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견고하게 성을 쌓고 앞단에다가 그 IPS, IDS, 그다음 방화벽, 웹방화벽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진입하는 트래픽들은 일반 사용자의 트래픽, 악성 사용자의 트래픽 모두 다 이렇게 섞여서 이제 들어오면서 하나하나 시그니처 판단을 해서 방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클라우드 기반 방어는 여기 앞단에다가 엣지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한 거고요. 그래서 엣지에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일반 사용자로 판단이 된 트래픽만 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2차 방어는 뭐 온프렘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네. 아니면 온프렘 보안 솔루션들을 걷어내고 클라우드만으로도 방어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기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컨셉이 사시라는 컨셉인데요. 먼저 엣지 플랫폼이라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일반 기업들이 운영하는 IDC 혹은 호스팅 코 로케이션 환경이 이제 코어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최근 몇 해부터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이전을 하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전하시면서 뭐 IaaS, PaaS, SaaS 기반의 그런 공급 프로바이더들 기준으로 이제 서비스를 많이 옮기고 계신데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이제 엣지라는 그런 레이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네. 이 엣지는 클라우드와 사용자 간에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즉 사용자
인근에서 가장 사용자 가까운 곳에서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콘텐츠를 전달하고 또 보안 같은 경우는 방어하고 예를 들면 IoT 서비스 같은 것들도 네.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자체로 어떤 컴퓨팅도 하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 요 엣지 서버가 한 32만 대 정도 배포가 현재 돼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런 보안과 성능, 컨텐츠 전달 이런 서비스들 IoT를 포함하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디지털 포인트, 뭐 PC,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클라이언트 단말들이 이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엣지 플랫폼이 중요성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이 그림은 엣지 플랫폼을 통해서 방어를 하고 계신 그런 아키텍처 샘플입니다. 보시면 그 컴퓨팅들은 데이터 센터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 IaaS 플랫폼에 있거나 아니면 SaaS 플랫폼, 클라우드 업체의 모든 로직과 컴퓨팅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 기업의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인증, 아이덴티티 인증 파악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앱 액세스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보안뿐만 아니라 엑셀러레이션이라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성능이 느리거나 화면 전환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 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빠르게 TCP, UDP 상에서 빠르게 전달을 해주는 네, 그런 솔루션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방어해주는 디도스 와프 장비들을 엣지 플랫폼에 탑재를 한 거죠. 그래서 네, 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업체들과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시라는 개념은요, 사실 작년에 가트너에서 언급한 개념인데요. 이제 추세를 봤더니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그 IDC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두고 사용을 했다가 이제 재택근무가 활용이 되면서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임직원들이 밖에서 자유롭게 접속을 해야 되지만 보안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단말들이 접속하는 단말과 애플리케이션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네트워크와 그 시큐리티의 경계가 허물어질 정도로 상당히 보안이 예전에 네트워크 관리만큼 보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의 컨버전스로 묶은 모델이 뭐 사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인터넷 코어 백본망에 있던 서비스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들, 엣지에 있는 서비스들이 다 녹여 들어가서 오른쪽 원에 보시면 전통적인 CDN도 있고, 그 다음에 SD-WAN, VPN, 뭐 이런 네트워크 기술들이 다 통합이 돼 있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트워크 보안과 네트워크들을 모두 하나의 프레임워크에서 관리하자라는 그런 개념이 SASE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카마이는 여기에 그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와 뭐 CDN,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카마이도 작년부터 이 사시 플랫폼에 대한 준비를 해왔고요. 또, 네, 많은 업체들이, 많은 네트워크 업체들, 보안 업체들, 이런 부분이 사시에 대해서 솔루션도 많이 내놓고 있고, 네, 기업에서 많이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뭐 엣지도 하나 노드니까, 그죠? 네. 그 네트워크 노드에 대한 보안도 이제 확실하게 더 강화시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사시 모델이 발표되고 나서 코비드 19이 더 활성화되면서 이 사시 모델을 통해서 어떤 그 사내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접근하는 사용자 단말을 인증을 하고 그 접근 제한 권한을 뭐 컨트롤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사내망에서만 일을 해왔는데 네, 이제는 이제 대외, 그죠? 맞습니다. 대외 네트워크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었잖아요. 그죠? 네네. 퍼블릭 이런 네. 것들이. 근데 네. 이제는 거기서 접속에 들어오니까 거기서 일을 하니까 네, 그것까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그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금융기업도 심지어는 금융기업도 내년부터는 네. 뭐 코로나와 상관없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IT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직접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팬데믹 시대에 그래서 IT가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그 외부에 있는 단말이 기업에 있는 단말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채팅을 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할 때도 이 암호화 그리고 뭐 보안 체제는 상당히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안뿐만 아니라 예전에 뭐 전통적으로 VPN도 사용하시고 그 VDI, 또 뭐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도 사용하시고 했는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는 이제 팬데믹 시대의 IT에서 더 중요하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가시적으로 혹은 성능이나 보안을 더 강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기업이 모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시 모델이 더 중요해졌고요. 아카마이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카마이는 1998년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까지 쭉 보시면 이제 보안을 도입한 지는 2006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4년, 15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웹사이트, 보안, 다양한 영역에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블록체인 사업까지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숫자로만 보여드리면 저희 이제 글로벌 플랫폼들은 140여 개 국가, 네, 1,500개의 네트워크, 32만 대의 엣지 서버, 그리고 아까 이제 PD님이 여쭈신 것처럼 어떻게 수집을 하고 하시는지 이제 여쭤봤는데 매일 1억 개 이상의 그 IP 주소를 수집을 합니다. 그 13억 개 이상의 디바이스 상호작용하고 있고요. 평균 7.5 페타바이트의 인터넷 트래픽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별 트래픽을 보면 초당 4천만 건의 히트. 네. 네. 상당히 많은 이제 트래픽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그러면 아카마이는 일반 클라우드 업체와 좀 혹은 보안 업체와 다른 부분이 뭐냐라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인터넷 트래픽을 통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장 빠르게 트렌디한 어떤 보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카마이는 보안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성능, 뭐 미디어 스트리밍, 그 다음에 뭐 APM, 뭐 이런, 그 다음에 서버 컴퓨팅까지 네, 엣지 워커라는 프로덕트로 성능 부분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전통적인 뭐 웹 레이어의 보안,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보안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 내 보안 할 수 있는 뭐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짧게 웹방어벽 솔루션을 설명을 해드리면 8단계 보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8단계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웹방어벽 운영 화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을 막아야 될지 이제 뭐 설정을 한다거나 어떤 공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거나 이런 거를 상당히 쉽고 비주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트래픽도 보시고 어떤 공격이 들어왔고 어떻게 방어가 되고 있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뭐 인젝션 공격이 몇 프로가 됐고 네네. CSS 공격이 몇 프로가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웹방어벽 솔루션과 거의 유사하지만 저희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의 트래픽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공격인지 그거에 대한 그 분석이 아무래도 샘플 모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공격이다 아니다를 분석하고 막아야 된다라는 평가를 타 업체보다도 훨씬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웹 방어벽이고요. 요거는 이제 봇 매니저라고 최근에 또 봇 공격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봇은 뭐 서치 엔진 봇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웹사이트를 정보를 가져가서 그 검색 엔진에 보여주고 좋은 일을 하는 봇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정보만 빼간다거나 이미지만 가져간다거나 그 아카마이 고객분 중에 한 분은 갑자기 클라우드 비용이 늘어나서 봤더니 봇들이 들어와서 그 이미지 정보를 많이 가져갔는데 심지어는 그 운영비로 따지니까 일반 사용자보다 더 클라우드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왜냐면 클라우드 비용이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다 그렇죠. 과금하지 않습니까? 네,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다 과금하기 때문에 그 봇들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비용이 이미지 왜 가져가요? 이미지를 가져가서 뭐 가격 비교 사이트에 올린다거나 네 그래서 사실 라이센스가 있는 그 이미지들일 수도 있는 건데요. 무단으로 막 다 긁어가는 거죠. 이제
뭐 그거를 웹 스크래핑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스크래퍼 도구들도 상당히 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봇 공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관리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한 봇들은 가져갈 수 있게, 악한 봇들은 가져가지 못하게, 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솔루션이 봇 매니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봇 매니저도 와프와 유사하게 이렇게 트래픽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떤 봇 공격이 들어와서 어떻게 막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카마이는 디도스, 와프, 봇 매니지먼트, 제로 트러스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업계 리드 평가를 받았고요. 같은 매직 쿼드런트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상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왜 아카마이인가? 세계 1위에 검증된 이제 CDN 사업자지만 그만큼 그 트래픽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정확한 보안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네트워크 벤더가 아니라 고객 비즈니스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파트너로서 네, 국내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처음에 이제 이게 CDN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CDN 인프라를 글로벌하게 갖춰놨는데 네. 그걸 이제 보안 쪽에 이제 그렇죠. 활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일반 보안 업체가 그런 CDN 규모의 인프라를 운영할 수도 없잖아요. 일반적 보안 업체. 일반 보안 업체는 네, 그렇죠. 그럴 수 없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아까 2006년부터 아카마이까지 보안 쪽으로 네네. 이제 그런 그 전략적인 어떤 그 방향 설정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2006년도에 네. 지금 같은 세상이 오리라고 상상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네네. 14년 전에. 네, 그 당시에 저도 그 아카마이 본사 직원분한테 그때 어떻게 이제 저희가 보안 사업을 할지 그러니까요. 결정하게 된 계기를 살짝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전부터 웹상에서의 해킹이나 공격은 상당히 많았고요. 저희가 전통적인 이제 CDN 업체로 시작을 해서 전 세계 엣지 서버를 늘려가고 있는 과정에 이 엣지 플랫폼들을 CDN 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여기다가 웹방어벽을 하나씩 심으면 결과적으로 사용자 인근에서 그 웹 공격을 방어하고 막을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네. 아주 결정적인 신의 한 수를 잘 둔 것 같아요. 네네. 2006년도에.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카마이 전체 매출에서 CDN 매출도 여전히 크겠지만 네. 보안적 매출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비중 차지하는 네, 것이. 뭐, 그, 매출 중에서도 최근, 한 2, 3년 동안 매출 현황을 보면요.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쪽 솔루션들이 훨씬 많다라고 할 수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도 좀 이따 할 거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또 구체적인 뭐 요청이나 상담 같은 거 해주시고요. 특히 상담이나 그런 맞춤형 세미나 원하시는 분들은 굿모닝 아이템의 무빙 클래스 그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무님도 답변해 주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좀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가 네네네네. 맨 마지막에 두 분 좀 이름 좀 발표해 주세요. 알겠죠?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윤경욱님, 사시가 기존 사일로 방식 포인트 솔루션에서 여러 네트워킹 보안 기능이 사시 모델에서는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하나에 포함되어 제공되어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비용도 줄어들까요? 네, 네. 뭐 제가 이거 제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면요. 네네네. 그 전통적인 네트워크 기능들, 그리고 보안 기능들이 모든 하나의 솔루션, 그 만능 솔루션을 하나로 합쳐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사시 모델로 오더라도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리 포인트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리 비용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실제 비용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로 트러스트나 사시 같은 것이 네. 이게 솔루션 네임이 아니라 컨셉이라는 컨셉이죠. 거죠? 네, 컨셉입니다. 네, 컨셉인 거죠? 네.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하고 사시는 좀 다른 컨셉이 어떤 유사한 어떤 맥락을 갖는 것 같아요. 그죠? 제로 트러스트는 사시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접근 제어 쪽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음, 이제 CDN은 이제 네트워크로 포함이 돼 있고요. 음. 네. 네, 여기 윤성원님이 네네. 네. 개인정보, 개인정보- 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개인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개인정보를 SHA 256으로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복호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부자들은 플러그인 방식의 암호화 솔루션을 사용해서인지 복화된 자료를 다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내부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 강구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그 윤상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명하게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내가 주고받는 정보들도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거든요. 근데 이걸 사용하면서 혹시 이 운영하는 회사의 관리자들은 내 메시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다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내부자들은 보고 계신 암호화 솔루션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업체들도 그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컨셉이 종단간 암호화라고 엔드투엔드 인크립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암호화해서 보낸 자료는 받는 사람만 복호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 기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거를 관리자도 사실은 복호화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암호화 복호화에 사용하는 키들은 양쪽 클라이언트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그 키를 얼마나 안전하게 이 사용자들한테 분배하고 유지 보수할 것인가, 네. 이거에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트렌드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엔드투엔드 인크립션이라고 하고요.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엔드투엔드 인크립션을 사용하는 그 메신저 업체들, 그 다음에 솔루션 업체들의 그 보안 채널, 그러니까 HTTPS 기반의 시큐어 채널과 컨텐츠 딜리버리. 그래서 암호화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게 빠르게 또 전달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지종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업무가 증가되는데 내년도에는 보안 위협이 어떤 쪽으로 더 확대될 거로 보이시는지. 네. 이 부분은 인더스트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금융당국에서 그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제 프레임을 또 발표를 하셨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보안 위협이 더 확대될 것은 자명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 SSL VPN을 사용하시는 업체들이 앞으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컴플라이언스가 바뀌게 되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또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하도 빨라서 이 업체에서도 내년에 어떻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 정의는 사실은 하기가 어려워요. 네네. 근데 이제 새로운 보안 위협을 뭐 비대면 업무에 빗대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재택근무할 때 이 솔루션들, 그다음에 인증, 사용자 인증, 단말기 인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보안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굿모닝 IT 전문가분께서 또 답글 남겨주고 계시니까요.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호님, 미국, 싱가포르, 중국, 유럽에 수출할 때 보안 표준이 각각 달라가지고 인증 비용이 너무 부담이 커서 문제인데요. 네.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업체들이 고민하고 계신데요. 그나마 좀 위로라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국가별로 컴플라이언스의 명칭과 뭐 여러 준비 과정은 다르지만 핵심을 보면 거의 유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뭐 제안을 드리면 국내에 있는 보안 인증 먼저 준비를 하시면 우리 솔루션이 이 부분이 좀 준비가 안 돼 있구나를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해외를 어느 정도 국내에서 준비가 되신 다음에 해외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비용은 뭐 오늘 그 토크아이티 컨셉하고는 맞지 않지만 이런 부분의 그 전문성을 가진 그 스스로 하시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해외 진출 준비를 하고 계신 업체들을 도와주는 정부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정부 프로그램도 있고 그걸 전문으로 하는 어떤 법인도 기관도 있고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이런 것들을 그 동시에 여러 국가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협력사를 찾으시는 게 좀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호기님께서 아카마이는 일본 회사인가요? 네,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아카마이는 발음 때문에 일본 회사로 오해를 많이 받는데 이게 하와이 말이죠, 하와이 말. 네, 사실은 미국 회사고요. 네네. 본사는 보스톤에 있습니다. 오케이. 아카마이는 하와이어로 인텔리전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유원님, 코로나로 인해서 인프라 환경 관리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내부망에서는 컨트롤이 가능했던 부분도 재택을 통해 엔드포인트 보안까지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한 해입니다. 네. 어떠한 부분이 보완되면 좀 더 관리자가 용이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이런 고민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재택을 하면서 내가 사내 인프라 관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변화가 이런지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으로 사내에서만 접속할 수 있었던 그 솔루션들이 네. 이제는 제가 밖에 나와 있어도 우리 웹서버에 발생하는 일, 데이터베이스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또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는 외부에서도 그 제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되게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그 솔루션들을 웹 기반으로 많이 트랜지션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자세히 뭐 쉬운 예를 들면 기존에 뭐 윈도우 베이스의 어떤 애플리케이션들로 CRM이나 ERP 했던 것들을 뭐 사스 기반의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트랜지션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업무 보시기가 편한데 중요한 거는 그 내부에 있는 그 사스 솔루션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클라우드에 있고요. 그 접근 제어를 통해서 임직원임을 확인하고 인가된 디바이스를 확인해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해주는 그런 커넥터 역할을 하는 보안 솔루션은 항상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런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체가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ETP라는 솔루션으로 이런 이제 그 내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네. 아카마이 쪽으로도 한번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용님, 사내 서버 중에 SQL 인젝션 시도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방화벽에서 일부 차단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IP가 변경되어서 시도하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방화벽에서 차단하고 있지만 IP 변경되고 시도하고 있어서 불안하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현재는 IP 기반 차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똑같은 공격을 IP 바꿔가면서 하는 공격자의 경우는 방어를 못 하고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보통 이제 그 웹 방화벽 솔루션 중에 IP 기반이 아니라 어떤 패턴 기반으로 방어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공격했든 간에 IP 상관없이요. 네네. SQL 인젝션이라고 판단되는 패턴이 포함이 되면 방어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레이어 7 기반의 스위치나 방화벽이 필요해요. 네네. 결국 클라우드 보안도 레이어 7 영역인데요. 지금 아마도 IP로 차단하고 계신 거 보니까 레이어 4 기반으로 방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신다고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웹서버 내에 어떤 인입되는 요청에 대해서 최대한 뭐 SQL 패턴이 쿼리 파라미터나 헤더나 쿠키로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을 방화벽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웹서버 로직으로도 하나 갖고 계실 것을 좀 권고를 해드리고요. 그렇지만 이게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 패턴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항상 그거 업데이트를 하시기도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온프레임이든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카마이 같은 경우도 SQL 인젝션 패턴만 뭐 수십 개의 그 세팅된 룰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도입하시면 IP 상관없이 빠르게 방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하게 계속해서 매번 업데이트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김경호님,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USB로 바이러스가 걸려서 통신을 못한 적이 있는데 사용자의 내부 실수까지 고려한다면 100%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모든 해킹을 고려했을 때 비용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고민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상당히 이런 고민하시는 업체들이 상당히 현실적인 고민이죠, 굉장히.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보안도 상당히 IT 쪽에 분야가 많거든요. 시스템 보안, 웹 보안, 그다음에 뭐 피싱이나 멀웨어 같은 걸 방어해야 되는 솔루션, PC 보안이라고 할 수 있죠. 단말기 보안.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다 준비하려면 비용이 너무 커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지금 현재 우리 기업에 위협이 되고 있는 보안의 방어부터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걸 우선순위를 나눠서 가장 빈번하게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뭐 질문에서 뭐 USB로 바이러스 걸려서 통신 못한 적이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PC 솔루션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용자의 내부 실수, 이거는 이제 뭐 접근 제어 솔루션들. 사용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 사용자가 그 작업에 대한 제어가 접근 권한이 없으면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상당히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은 그렇죠. 어렵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1000명인데 1000명의 그 권한을 다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많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제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컨셉으로 부서별로 그룹을 만들거나 뭐 같은 롤을 가진 사용자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권한을 부여하고 혹은 권한을 뺏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이츠님, 망분리 환경인데요. 내부망은 절대 안전하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관리자 입장은 그게 부담입니다. 특히 파일 전송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안 측면의 동향은 어떤가요? 네, 뭐 내부망이라고 뭐 절대 안전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분은 지금 망분리 환경인데 이제 대부분은 그 망분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내부망에 설치된 솔루션들이 가끔씩 이제 패치도 필요하고요, 업데이트가 네.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뭐 그래서 외부망과 100%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DMZ 같은 네트워크 레이어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파일 전송 시스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내부로 파일 전송을 할 때, 그때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다. 어떤 거 고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네. 이 부분의 보안 등 측면은, 네, 역시나 뭐 접근 제어, 제로 트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일 전송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내부망에 있는 솔루션을 접근을 하거나, 뭐 VPN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까 설명해드린 그 SASE 모델이 사실은 이런 부분도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 최근 동향을 알고 싶으시다면요. 아카마이나 그 같은 홈페이지에 있는 SASE 모델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보시고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전문가하고 상담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그다음에 윤성원님께서는 웹사이트를 해마다 보안 취약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매년 크로사이트 스크립트에 대한 적발이 할 때마다 나오고 있는데 네. 요즘은 지능형 보안 시스템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카마이도 머신러닝과 통계 분석을 결합해서 AI 기반의 맞춤형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간 위협 탐지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솔루션이 도입이 되면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를 완전한 방어가 가능할까요? 사실 이 보안업계에서는 완전한 방어라는 말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선의 방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전통적인 웹방어벽 솔루션, 부착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같은 경우는 그 시그너처나 패턴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최근 트렌드는 커버를 못하는데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머신러닝 기법으로 공격을 분석해서 솔루션을 룰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런 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정탐, 오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최근 공격 패턴에 대해서 가장 준비를 잘하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최선의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종우님 랜섬웨어. 네. 랜섬웨어에 대한 뭐 어떻게 하면 랜섬웨어 할 수 있는지 요새 뭐 얼마 전에 이랜드 랜섬웨어 가면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네.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저도 요것도 이제 100% 방어는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는 제 PC가 이제 재택근무하느라고 이제 그 기업에서 사용하던 PC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하는 중에 이제 외부 메일이 뭔가가 왔는데 제가 실수로 뭔가 첨부 파일을 눌러서 뭐 그 PC가 감염된 상황에서 그거를 다시 이제 재택근무가 풀리면서 회사로 들고 가거나 그러면서 재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USB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 감염된 PC나 USB를 그 사내의 어떤 네트워크나 솔루션에 부착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탐지해주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솔루션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했는데요. 죄송하게도 오늘 세미나에서는 그 업체나 솔루션 이름을 좀 언급하기 힘들어서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 인적 보안도 상당히 같이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PC로 뭐 어떤 인터넷 서핑을 하지 않는다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나 어떤 그 유료 콘텐츠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인적 보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갖게 했고요. 오늘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지승용님, 그 SK 인젝션 네. 네, 하신 지승용님. 부분하고요. 네. 네. 아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윤성원님. 네, 윤성원님 네. 윤성원.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요. 윤성원, 지승용 이 두 네. 분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커피 디저트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피자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피자 세트.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마저 다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성문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오늘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또 접속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재 재택근무 중이실 텐데 이게 이제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일은 또 일대로 해야 되고 상당히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애로도 많으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좀 확보되었다고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항상 아카마이는 예, 여러분 근처에 있습니다. 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사모님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오늘 이제 이렇게 발표가 많았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고민 상담하는 것처럼 고민들 네네. 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고민 상담만 우리가 1시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그래도 같아요. 좋을 것 사모님이랑 같습니다. 또 다른 네네네. 분야 전문가도 예, 예, 예. 3명 정도 나와가지고 네. 고민 상담 방송에도 좋을 것 네, 같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웹 쪽 보안 네, 그러니까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그 외에 이제 시스템 보안이나 그러니까요. 뭐 랜섬웨어 전문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내년에 한번 그런 거 한번 제가 한번 기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고민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질문이 많았는데 일일이 다 답변을 그렇죠.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추후 기회가 된다면 한번 Q&A만 1시간 정도 네네네. 진행했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4시에는요 에스파 하나 관련돼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